나는 김미화, 올해 66살이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근처 낡은 아파트 3층에 살고 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매일 느릿느릿 걸어 올라가야 하지만 이미 익숙해졌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도 오래전 교통사고로 먼저 갔다. 그 후로 나는 혼자, 손자는 이준영, 지금 28살이고 IT 회사에 다닌다. 얼마 전 결혼 소식이 들려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가가 금색이 들려왔다. 우리 집은 작은 장사를 했다. 젊은 시절 나는 시장에서 옷을 팔고 도매와 소매를 겸했다. 오로지 입담과 두 다리로 버텨냈다. 나는 배움이 짧았고 꾸밀 줄도 몰랐지만 모든 힘을 이 가정을 지탱하는 데 썼다. 준영이가 대학에 간 후로 점차 연락이 뜸해졌지만 준영이를 키워낸 것은 여전히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날은 점심 무렵이었다. 시장에서 막 돌아와 제자리에 앉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다. 며느리 박서연에게서 온 전화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다. 어머니,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준영이가 결혼해요. 10월 2일 신라호텔에서요. 신라호텔이라니. 나는 그때 좀 놀랐다. 그런 곳은 텔레비전에서나 봤지. 감히 우리 집이 가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며느리는 전화 너머로 웃으며 말했다. 신부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 친척 친구분들도 다들 훌륭한 분들이세요. 우리 쪽이 너무 초라해 보이면 안 되잖아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채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가 말을 이었다. 어머니께서 당당하게 참석하셔서 그녀의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금세 뜨거워졌다. 평생 이렇다 내세울 것 없이 살았는데 손자 결혼식 날 그 옆에 서서 다른 사람들처럼 이분은 신랑 할머니십니다 라고 소개된다면 정말 헛살지 않았구나 싶을 터였다. 그녀는 내게 어머니는 저희 집안에서 제일 점잖은 어르신이라고 신부 측 친척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주방에서 그릇을 닦았다. 나중에는 손이 축축해지고 얼굴 전체가 붉어졌다. 잠시 후 그녀가 덧붙였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결혼식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저희는 원래 간소하게 하려고 했는데 신부 측에서 워낙 격식을 따지셔서요. 저희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얼마나 부족하니? 내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조금 낮춰 말했다. 예식장 대여, 꾸민 비용, 예단, 하객 접대 비용까지 다 합쳐서 3억 원 정도가 부족해요. 나는 잠시 멍해졌지만 입꼬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건 내가 댈게. 나는 직업도 수입도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 3억 원은 내 수중에 있었다. 나는 평생 남에게 패기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고 손자가 결혼식에서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더더욱 두려워했다. 박서연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예전 시집 올 때부터 분위기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알았다. 그녀의 부드러운 말투에 나는 정말로 마음이 움직였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식탁에 앉아 통장과 가계부를 꺼냈다. 내 돈은 많지 않았다. 예전에 옷을 팔아 모은 돈이 전부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둔 퇴직금이 있었고 아들이 죽은 후 가든 보험금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평소 생활비는 내가 조금씩 모은 돈으로 충당했다. 우체국 보통예금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틀 동안 은행을 뛰어다녔다. 먼저 우리은행에서 정기예금 2개를 해지하고 우체국에서 보통예금 계좌를 정리했다. 남은 6천만 원은 장롱 속에 7년 넘게 숨겨둔 현금이었다. 스웨터와 누렇게 바른 등기부등본 사이에 끼워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돈을 차상에 펼쳐놓았다. 파란색과 초록색 5만원권 지폐들을 보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서글픔을 느꼈다. 그 돈은 내가 옷 한 벌 한 벌, 영수증 한 장 한 장, 아주머니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바꿔온 돈이었다. 나중에 아플 때 쓰려고 남겨둔 돈이었고 내가 죽으면 화장할 때 쓰려고 했던 돈이었고 나의 마지막 비상금이었다. 하지만 나는 생각했다.
내 손자의 결혼식조차 참석할 수 없다면 이 돈을 남겨둬서 무엇하겠는가.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송금 영수증과 도장을 들고 우체국으로 갔다. 수속을 밟을 때 창고 직원이 잠시 멈칫하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3억 원을 송금하시려는 게 확실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찬 가방에서 송금 신청서를 꺼내 천천히 창고에 놓았다. 그녀가 고개를 숙여 정보를 확인하는 동안 내 마음속에서는 갑자기 약간의 망설임이 일었다. 손가락이 탁자를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마치 무언가를 망설이는 듯했다. 3천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도 아닌 3억 원. 내 평생의 전부였다. 마음속 한 곳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하지 않을까? 다시 전화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내 내가 억눌렀다. 박서연에 당당하게 참석하셔서 라는 말이 떠올랐다. 나는 아래 십수를 깨물었고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결국 내 이름을 서명했다.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직원이 인주를 내밀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꾹 눌렀다. 거의 손바닥 전체를 찍어 누르듯이 힘껏 눌렀다. 후회할까봐, 이 망설임이 날 주저앉게 만들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우체국을 나설 때 나는 약간 춥다고 느꼈다. 날씨는 사실 아주 좋았지만 왠지 모르게 한기가 들었다. 옆 편의점으로 들어가 물 한 병을 샀다. 병뚜껑이 열리지 않아 결국 점원에게 부탁해서 열었다. 집에 돌아오니 식탁 위에는 작년 겨울에 준영이에게 주려고 했던 스웨터가 놓여 있었다. 원래 결혼식 날 선물로 주려던 것이었다. 지금은 다시 잘 접어 옷장 제일 위 칸에 넣어두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날 나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그 위에 숄을 걸쳐야지. 그 위에 숄을 걸쳐야지. 머리도 좀 하고 구두도 반짝반짝 닦아야지. 나도 품위 있게 보여야 해.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나는 원래 휴대폰을 잘 다루지 못했지만 손자의 결혼식을 위해 카톡 단체방에 들어가 메신저로 다른 사람들이 올린 소식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놓치는 게 있을까가 두려워서였다. 3억 원을 냈으니 당연히 나를 위한 청첩장 한 통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옷들을 하나하나 다시 빨아 다림질했다. 심지어 베란다, 결혼식 날에는 그 남색 원피스를 입고 30년 전 서울로 시집왔을 때 시어머니가 주시는 귀걸이를 낄 생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이기선 씨가 시장에서 달걀을 들고 내게 말했다. 미화 씨, 왜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준영이 결혼한다면서요? 나는 그저 그녀가 전에 내가 했던 말을 듣고 건네는 인사인 줄 알고 웃으며 대답했다. 네,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그녀의 딸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말을 받았다. 우리 집은 다 모바일 청첩장 받았는데 온라인으로 내일까지 참석 여부 회신해야 한대요. 그 순간 내 손에 든 미나리가 힘없이 축 늘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를 억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나는 아마 종이 청첩장이 아직 오는 중일 거야.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계산대로 몸을 돌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져 지폐를 축축하게 만들었다. 그날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 목록을 뒤적였다. 밤늦도록 페이지를 넘겼다. 온통 여기저기서 보내온 광고나 단체방 메시지뿐. 청첩장은 한 통도 없었다.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주방 바닥 타일에 전혀 캣살이 길게 반사되는 것을 보고서야 날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용기를 내어 박서연의 프로필을 눌러 메시지를 보냈다. 청첩장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아마 바쁠 거라고 생각하며 계속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시사 프로그램 한 편을 다 볼 때까지도 그녀는 답이 없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메시지가 왔다. 엄마, 지금 준비 중이에요. 웨딩 플래너가 알아서 다 할 거예요. 나는, 아, 그렇구나라고 답하고는 다시 물었다. 혹시 사람 손이 부족하면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그녀는 30분 뒤에 답했다. 괜찮아요, 엄마. 이런 사소한 일들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저 편안하게 준비하시고 결혼식 당일에 오시면 돼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내 마음은 불안했다. 마치는 정중했지만 내 마음은 불안했다. 마치 내가 물통을 들고 불을 끌어갔는데 상대방이 고맙지만 필요 없어요. 혹시 내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며칠 뒤 나는 일부러 시장을 한 바퀴 돌며 이기선 씨에게 슬쩍 더 보았다. 그녀는 내가 결혼식에 참석할지 안 할지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저희는 당연히 미화 씨가 상석에 앉으실 줄 알았죠. 라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상석은 무슨 그저 구경이라도 할 수 있으면 만족이죠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작은 의심들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그것들은 의심들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어느 날 밤 문득 결혼 청첩장은 보통 결혼식 한 달 전쯤 보내는데 지금은 결혼식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나는 낡은 서랍을 뒤져 아들 결혼식 때 받은 청첩장을 찾아냈다. 우편 소인이 찍힌 날짜는 5주 전이었다. 나는 갑자기 두려워졌다. 내가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아무도 나에게 보내려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이틀 뒤 나는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하객들에게 줄 땀례품 상자 준비하는 걸 도와줄게. 예전에 많이 포장해봤어. 박서연은 저희가 이미 전문 업체에 맡겨서 일괄 처리하기로 했어요. 라고 답했다. 나는 축의금 접수도 제가 도울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축의금 봉투는 신부 측에서 다 준비했고 규정상 그렇게 해야 한대요 라고 했다. 나는 그럼 제가 접수대에서 축의금 등록하는 일을 도울게요.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어머니는 그저 편안하게 손님으로 오세요. 그날 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옷장을 다시 뒤적였다. 원피스를 꺼냈다가 다시 걸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문득 호명되지 못한 학생처럼 느껴졌다. 분명 내 차례라고 했는데 내 차례는 영원히 오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굳이 앞에 나서고 싶은 게 아니었다. 그저 내가 그들의 계획 속에 포함된 한 사람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었다. 뭔가에 서게 해준다고 해도 기꺼이 따랐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보니 내가 잔치상을 차릴 돈을 다 냈는데도 정작 내 자리는데도 그날 밤 나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3시가 넘어 다시 카톡을 여러 대화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훑어보았다. 그녀는 내가 무대에 설지, 어느 테이블에 앉을지, 내 자리를 마련해뒀는지에 대해 한 번도 명확하게 답해준 적이 없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처음에는 내가 주인공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나를 그저 출자자로만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었다. 골목 어귀에서 학교 파할 시간을 기다리던 사람이었고 병원에서 퇴원할 때 책가방을 메고 약을 받던 그 아이 곁을 지키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당당하게 참석하라는 한마디에 평생의 전부를 내어준 사람이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나는 여느 때처럼 시장 노점에서 옷걸이를 정리하고 있었다. 날씨는 후텁지근했고 채소 냄새와 습기가 뒤섞이고 생선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얼음물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미화 씨, 이것 좀 봐요. 이것 좀 봐요. 이기선 씨가 갑자기 내 노점 앞에 나타나 휴대폰을 든 채 무언가 신기한 것을 발견한 듯 말했다. 나는 청바지를 접느라 고개를 들지 않고 무심하게 물었다. 뭔데요? 준영이가 결혼한다는 그 호텔.
정말 크네요. 그녀가 휴대폰을 내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건 신부 친척의 SNS인데 방금 우리 딸이 보내줬어요. 준영이가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들어 화면을 보았다. 거대한 연회장 사진이었다. 샹들리에가 길게 늘어져 술 장식처럼 빛나고 있었고 테이블보는 금색이었다. 뒤편에는 양가 결혼식, 레이영이라고 쓰여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의사 6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 예정.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홀로 키워내셨습니다. 이제 사업에 성공하고 가정을 이루었으니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며 평생을 함께하길 바랍니다. 나는 그 글을 보며 찬물 한 바가지 뒤집어 쓴 기분이었다. 당신도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기선 씨가 계속 말했다. 사진 정말 잘 찍었네요. 하객 명단도 올라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다시 사진을 넘기자 결혼식 홈페이지 소개 페이지 같은 긴 그림이 나타났다. 신랑 신부 소개, 하객 명단, 예식 순서라고 쓰여 있었다. 내 눈은 순식간에 하객 명단에 적힌 이름들을 훑었다. 신부 측 친척, 신부 부모님 지인, 병원 동료, 신랑 측 어머니 박서연, 유치원 선생님 김수진, 직장 상사 이부장. 처음에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다. 3번을 반복해서 읽고 나서야 알았다. 그 하객 명단 소개에는 어느 곳에도 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할머니도 없었고 조모도 없었고 김미화라는 내 이름도 없었다. 내 이름은 그 결혼식에서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선 씨는 아직 내 표정을 눈치채지 못하고 사진을 보며 말했다. 와, 이 연회장 정말 웅장하다. 저 샹들리에는 별 같네. 나는 휴대폰을 밀어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시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 사진 밖에서 차갑게 바라보는 아무 상관없는 외부인이 된 것 같았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쭈그리고 앉아 비닐봉투를 정리하는 척했다. 손으로 바닥을 짚으니 무릎이 후들거렸다. 슬픔이 아니라 발끝부터 기어 올라와 가슴속을 가득 채우는 깊은 수치심이었다. 나는 문득 박서연에 당당하게 참석하셔서 라는 말이 떠올랐다. 그리고 3억 원을 송금하던 그 영수증에 서명하던 내 모습도 기억났다. 그들은 그저 바쁜 줄 알았고 내 자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하객 명단은 내게 말해주고 있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나라는 존재는 전혀 계획에 없었다는 것을. 나는 마치 무대에서 밀려 떨어졌는데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조차 아무도 듣지 못한 것 같았다. 나는 노점 가장자리를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머릿속에 공기가 꽉 찬 것처럼 숨이 막혔다. 기선 씨, 미화 씨,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해요? 내 입술이 두어 번 움직였다가 소리를 냈다. 얼굴 전체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고 숨이 속니불에 막힌 듯 답답했다. 미화 씨. 그녀가 외치며 황급히 내 팔을 붙잡았다. 나는 버티지 못하고 노점 뒤편의 작은 간이의자에 주저앉았다. 그 의자는 20년 전 철물점에서 사서 늘 뒤편에 두고 쉬던 것이었다. 예전에는 물건을 다 팔고 나면 그 위에 앉아 빵을 먹곤 했는데 지금은 마치 목숨을 구하는 도구 같았다. 저혈당이에요? 아니면 심장이 안 좋으세요? 옆에서 땅콩 파는 순자 아줌마도 달려와 물 한 잔을 건넸다. 나는 한 모금 마셨다. 차가웠지만 쓰리스 맛이 목구멍으로 넘어갔고 위 속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살짝 흔들고 천 가방에 얼굴을 묻었다. 울고 싶지 않았지만 눈물은 저절로 흘러내렸다. 땀으로 축축한 아침만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내 손자가 결혼을 한다. 나는 3억 원을 주었지만 하객 명단에는 내 이름조차 없었다. 잊은 것도 아니고 바빠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내가 이 할머니가 어릴 적부터 그 애를 키워온 이 늙은이가 애초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슬프지 않았다.
나는 철저히 부정당한 느낌이었다. 나는 마치 과거의 오점 같았다. 그들은 결혼식에서 벽돌 하나하나를 정성껏 쌓아 올렸지만 나만은 들여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멀리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문득 광장시장 전체가 낯설게 느껴졌다. 채소 파는 소리, 반찬 냄새, 심지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조차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날 밤 나는 밤새도록 앉아 있었다. 시장 노점들이 문을 열고 거리에는 택시 불빛만이 흔들리며 지나갔다. 나는 주방 불빛 아래 돌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흐트러진 낡은 앨범들과 구겨졌다가 다시 펴진 송금 영수증이 있었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그 아싸나 사진이 다시 떠올라. 너는 쓸모없어. 너는 나타나선 안 돼. 너는 지워졌어. 라고 말할까봐 두려웠다. 나는 파란색 표지의 앨범을 펼쳤다. 10년 전에 제본한 것이었다. 첫 페이지에는 준영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이 있었다. 병원에서 찍은 사진에는 아직 시간까지 붙어 있었다. 1997년 8월 19일 새벽 3시 47분. 나는 침대 옆에 서 있었고 젊고 지쳐 있었지만 강보에 쌓인 작은 아기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뒷장으로 넘기자 아장아장 걷던 어릴 적 모습. 처음으로 시장 수로에 빠지던 모습. 아이스크림 먹다가 추워서 미간을 찌푸리던 모습들이 있었다. 나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겼고 눈물이 비닐필름 위에 뚝뚝 떨어졌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이 사진들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그림자조차 기억되지 않을 것 같았죠. 나는 꼼꼼하게 가계부를 쓰는 사람도 아니었고 사진을 잘 찍지도 못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수십 년을 들여 조금씩 쌓아 올린 흔적들이었다. 하나하나의 뒷모습, 손뗀 묻은 옷 한 벌 한 벌, 정성껏 그려준 죽 한 그릇 한 그릇이 내가 존재했다는 증명이었다. 그들은 내 이름도 내 사진도 지웠지만 나는 그 사진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세 장을 신중하게 골랐다. 첫 번째 사진은 준영이 100일 잔치 때 내가 그 애를 안고 거실에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그날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지게 안 들어오셨고 제가 혼자서 아이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재웠죠. 두 번째 사진은 초등학교 운동회 때였다. 내가 새로 사준 빨간 운동복을 입은 그 애가 금메달을 들고 저에게 달려와 웃던 모습이었다. 세 번째 사진은 그 애에 달고 저에게 달려와 웃던 모습이었다. 세 번째 사진은 그 애의 대학교 졸업식 때였다. 연세대학교 졸업식 때였다. 그날은 햇살이 아주 강해서 우리 둘 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나는 서랍에서 3억 원 송금 영수증이 들어있던 작은 봉투를 찾아냈다. 봉투 위에는 내가 직접 쓴 글씨로 결혼식 송금 2024년 8월 1일 우체국 이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그 종이들을 꺼내 작은 책갈피로 가지런히 꽂아 두었다. 그리고 일어서서 옷장 제일 위쪽으로 향했다. 안쪽 깊숙이 회색빛이 도는 파란색 스웨터가 눌려 있었다. 딱히 비싼 건 아니지만 재작년 겨울에 제가 직접 든 옷이었죠. 원래 준영이 생일 때 주려고 했는데 그 애가 회사 일로 바빠서 생일날도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비싼 선물을 사줄 능력도 없었고 브랜드도 몰랐다. 하지만 이 스웨터는 내가 한 땀 한 땀 정성껏 뜬 것이었다. 2주 동안 떴는데 쓴 바늘은 예전에 남편이 쓰던 것이었다. 바늘은 좀 녹슬어 있었지만 철수세미로 깨끗하게 닦아낸 후에야 설수세미로 깨끗하게 닦아낸 후에야 쓸 수 있었다. 깃을 작게 달고 서이게 만들었죠. 실 색깔이 아주 미묘하게 달라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건 제가 몰래 넣은 작은 마음이었어요. 나는 스웨터를 네모나게 접어 사진들과 송금 영수증 위에 올려놓고 고정했다. 그리고 주방문 뒤편의 고리에서 낡은 천 가방을 내렸다. 시장에서 잔돈을 넣어 다니던 것이었다. 주머니에는 빨간 동백꽃 자수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세 가지 물건을 가방에 넣고 빨간 끈으로 입구를 묶었다. 물건이 떨어질까 봐서가 아니라 마치 의식을 치르듯이 내가 이 끈을 놓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세상에 아무렇지 않은 쓰레기처럼 버려질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끈을 다 묶고 나는 다시
의자에 앉아 그 가방을 바라보며 문득 혼잣말을 하고 싶어졌다. 너희가 나를 반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목소리는 갈라진 목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할 수는 없어. 새벽 4시 반, 첫 버스가 골목 어귀를 지나갔다. 타이어가 노면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젊은 시절 새벽 시장에 나설 때 듣던 소리와 똑같았다. 나는 일어서서 욕실로 들어가 머리를 빗고 세수를 했다. 회색 원피스로 갈아입고 거울 속 나를 바라보았다. 머리는 희고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눈가에는 형언할 수 없는 맑음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평생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준영이를 키워낸 것이었다. 이제 그 애는 나를 원하지 않지만 나는 청첩장도 못 받은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내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곳에 내가 나타날 것이다. 나는 그 천 가방을 들고 손목에 걸고 문을 나섰다. 누구의 배움도 기다리지 않고 나 스스로 나설 것이다. 문을 나섰을 때는 아침 6시 20분이었다. 날은 이미 밝았고 길가의 토스트 노점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까지 가서 버스로 갈아타고 강남구 신라호텔까지 갔다. 롯데월드타워 근처에 있었다. 예전에 시장 동료들과 도매 설명회에 참석하러 한 번 와본 적이 있었다. 그때는 뒷문으로 들어갔기에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오늘은 정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남색 원피스를 입었는데 깃에는 섬세한 레이스가 달려 있었고 소매는 제가 직접 고쳤어요. 너무 조이는 걸 싫어해서요. 나는 스웨터와 사진, 송금 영수증이 든 천 가방을 들고 있었다. 빨간 끈은 이미 내 손에 쥐어 구겨져 있었다. 신라호텔 문 앞에는 몇 대의 리무진이 서 있었고 양가 경사, 나는 붉은 글씨가 붙어 있었다. 하객들이 삼삼오오 들어왔었다. 양옆에서는 직원들이 환영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었다. 남자, 여자, 어르신, 아이들 모두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나는 문 옆 커다란 대리석 기둥 뒷칸에 서 있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준영이를 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창피해서가 아니었다. 그 애가 혹시라도 뒤를 돌아봤을 때 저를 피하는 눈빛을 보게 될까봐. 그 애가 혹시라도 뒤를 돌아봤을 때 저를 피하는 눈빛을 보게 될까봐. 반이었다. 나는 손을 꽉 쥐고 찬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그 가방은 비싼 것이 아니었다. 이곳의 바닥 타일은 너무 반짝여서 얼굴이 비칠 정도였다. 제 신발 밑창이 끈적거리는 것 같았죠. 마치 이곳에 속하지 않는 흙을 밟고 있는 기분이었다. 갑자기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 직원이 다가와 내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하객이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신랑 할머니입니다라고 말하려 했지만 말이 채 나오기도 전에 그는 정중하게 손을 내밀며 이쪽으로 와주세요. 혹시 종이 청첩장이나 모바일 청첩장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다. 나는 잠시 멈칫하며 말했다. 못 받았어요. 그럼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 내가 나지기 말했다. 김미화요. 그는 옆에 안내 데스크로 몸을 돌려 몇 마디 말을 했다. 데스크 직원이 하객 명단을 뒤적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김미화 씨, 죄송합니다만 하객 명단에 그 이름은 없습니다. 나는 즉시 대답했다. 저는 신랑 할머니예요. 그 직원은 잠시 멍해지더니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할머니, 누구시라고요? 나는 다시 한번 반복했다. 신랑 이진영의 할머니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현장에 자료가 없습니다.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청첩장이 없으면 명단에 없는 분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분명히 알아들었다. 당신은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나는 손에 든 천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그 빨간 끈은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나는 옆문으로 몇 걸음 걸어갔다. 옆쪽으로 작은 통로가 보였다. 주방 후문이었다. 화물차가 짐을 내리고 있었고 입구에는 젊은 주방 보조가 채소를 나르고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천천히 다가갔다. 아가씨, 죄송합니다만 주방 책임자를 찾습니다. 내가 그 여자아이에게 말했다. 네? 제가 아내 친척 결혼식인데 뭘 좀 가져다 주라고 해서요. 안에 들어갈 건 아니고 문 옆에 두기만 하면 돼요. 그녀는 채소를 나르면서 말했다. 아, 여기 두시면 돼요. 그녀가 몸을 돌려 상자를 나르는 틈을 타 나는 발걸음을 옮겨 안으로 들어갔다. 주방 통로는 기름기가 번들거리고 바닥은 미끄러운 흔적이 있었다. 나는 조심조심 발을 디뎠다. 직원 통로를 몇 걸음 걷자 연회장 쪽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은은하게 들려오는 음악과 함께 귀빈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십시오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나는 꽃 장식벽 뒤편으로 돌아가 틈새로 홀 중앙을 보았다. 마치 다른 세상처럼 은색, 금색, 로즈골드 빛으로 꾸며져 있었고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바닥에 닿을 듯 길게 늘어져 있었다. 하객들이 그 사이로 오갔다. 어떤 이들은 서서 이야기하고 어떤 이들은 샴페인을 들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벽의 바싹부터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었다. 나는 드레스를 입지도 않았고 발에는 낡은 구두를 신고 있었으며 머리는 그저 대충 묶었을 뿐이었다. 게다가 손에는 색 바랜 시장천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걸었다. 마치 잘못된 장소에 온 시대에 뒤떨어진 노파처럼. 하지만 이 결혼식에는 내 이름이 있어야 했다. 내가 낸 돈이었고 내가 키워낸 손자였다. 내 모든 것을 바쳐 얻어낸 약속이었다. 나는 무언가를 요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저 멀리서라도 한번 보고 싶었다. 그 애가 턱시도를 입고 부토니에를 단 모습,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술을 따르는 모습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저 내 손자가 정말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문가에 설 자격조차 없어서 몰래 들어와야 했다. 홀의 조명이 밝아졌다. 샴페인 타워에 불이 켜지고 메인 촛대에도 불이 붙었다. 바이올린으로 연주되는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하객들이 차례로 자리에 앉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전체 요리를 나르기 시작했다. 나는 연회장 안쪽 구석진 곳에 있는 빈 의자에 숨어 앉았다. 자리가 외진데다 앞에는 기둥 몇 개가 가로막고 있어서 시야의 절반이 가려졌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도 가려졌다. 찬 가방은 발치에 놓여 있었다. 무릎 위에 손을 얹고 힘을 주다 못해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였다. 내 심장은 계속해서 뛰고 있었다. 주방에서 몰래 들어온 순간부터 몸은 마치 어떤 방어 상태에 놓인 것 같았다. 쫓겨날까봐, 보면 안 되는 것을 볼까봐, 보면 안 되는 것을 볼까봐.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가장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아니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고 조명은 중앙에 집중되었다. 감미로운 바리톤 음성이 홀에 울려 퍼졌다. 다음은 신랑 이준영 씨의 감사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나는 원래 그 애가 직접 무대에 오를 줄 알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스크린이 천천히 올라가며 아름다운 영상이 재생되었다. 학사모를 쓴 모습, 해외여행 사진, 고등학교 시절 대회에서 연설하며 상을 받던 모습 등 어릴 적부터의 사진들이 한 장 한 장 지나갔다. 배경음악으로는 잔잔하고 감성적인 피아노 곡이 흘러나왔다. 나는 영상 속에서 그 애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익숙했지만 어조는 예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마치 TV에서 연설하는 사람처럼 들렸다. 저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 홀로 저를 키워내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더욱 귀에 거슬렸던 것은 그 다음 말이었다. 어릴 적 할머니는 저희 곁을 떠나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비서로 일하며 고생스럽게 저를 뒷바라지에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내 머리를 무언가로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싶고 옆자리 하객들의 반응을 흘낏 보았지만 그들은 영상에 집중하고 있었고 아무도 그 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다. 저는 제가 똑똑하지 않다는 걸 알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가 인내를 가르치셨고 직장 상사분이 저를 이끌어 주셨으며 아내가 저에게 행복을 믿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얼굴 전체가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뿌리째 뽑히는 듯한 고통이었다. 할머니는 저희 곁을 떠나 나는 그 화면을 바라보았다. 사진 중 몇 장은 분명 내가 그때 직접 찍어준 것이었는데 어떻게 이 결혼식에서는 내가 도망간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내 눈물은 통제할 수 없이 흘러내렸지만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주위에서는 모두 박수를 치고 있었고 나만 구석진 의자에 앉아 죄인처럼 느껴졌다. 사회자가 감미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신랑의 성장 스토리가 우리에게 감동적인 시작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는 성장 스토리라는 이 글자를 듣고 거의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그건 성장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나를 찢어낸 사진으로 짜 맞춰 만든 위인전이었죠. 내 손이 천천히 발치에 놓인 전 가방으로 향했다. 심장이 조금씩 조여들었다. 그 안에 있는 송금 영수증은 내가 우체국에서 2시간 동안 줄을 서서 서명할 때 손이 덜덜 떨리면서 보낸 3억 원이었다. 나와 죽은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다. 그 안에 있는 3장의 사진 중 한 장은 방금 그 애가 영상에 넣었던 사진이었다. 다만 그들은 나를 봐봐 지워버렸을 뿐 내 얼굴에는 핏기가 사라졌고 머릿속은 윙윙거렸으며 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온몸이 의자 안에 웅크렸지만 어떤 출구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잊었거나 부주의했던 게 아니었어요. 일부러 지워버린 거죠. 그들에게 저는 초라했고 품이 없었으며 낡은 세상의 고된 노동과 준영인의 집안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배경을 상징했으니까요. 나는 이 화려한 결혼식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나는 존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이다. 영상이 끝나자 하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무대에 불이 켜지고 준영이가 최지민의 손을 잡고 천천히 무대로 걸어 올라갔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정돈된 부토니에를 달고 있었죠. 따뜻한 미소와 함께 눈가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민 씨, 저희가 함께하는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 나는 한 가지를 완전히 깨달았다. 내 손자는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심지어 그 애의 인생이 성공할수록 나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는구나. 그 애는 사람들이 자기가 할머니 손에 자랐다는 걸 알까봐 시장에서 옷 팔던 거 들고 무뚝뚝한 할머니가 누구냐고 물을까봐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일어섰는지 모르겠다. 다리는 이미 천근만근이었고 머리도 여전히 어지러웠지만 나는 일어섰다. 박수 소리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나는 버질 로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조명은 내게 비치지 않았고 내 발걸음도 빠르지 않았다. 하지만 연회장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몇몇 직원들이 돌아보며 나를 쳐다봤고 어떤 이들은 작은 목소리로 누구지? 하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저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것만은. 하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버질 로드 중간 신랑 신부는 여전히 무대 위에 서 있었다. 사회자는 분위기를 되돌리려 애쓰는 듯했다. 양가 부모님을 모시겠습니다.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버질 로드 중앙으로 걸어가 손에 든 천 가방을 들고 말했다. 제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또렷했다.
어떤 이들은 작게 헉소리를 냈고 어떤 이들은 자세를 고쳐 앉았다. 하객들은 작은 목소리로 옹성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천 가방에서 회색빛 파란색 스웨터를 천천히 꺼냈다. 이건 3년 전에 제가 준영이 생일 선물로 직접 든 거예요. 그 애가 군대 제대하고 첫 직장에 출근했을 때였어요. 그때는 우리 집에서 살았고 삼시세끼를 제가 해줬죠. 내 시선은 흔들림 없이 저 앞에 조명 아래 서 있는 신랑 신부를 응시했다. 그 애는 늘 사입으면 되지라고 했지만 이 옷은 소매를 꽉 조이게 뜬 건 오토바이 탈 때 바람 들어갈까봐 걱정돼서였고 기세는 준영이라는 두 글자를 수놓았어요. 나는 스웨터를 높이 들어 살짝 흔들었다. 빨간 끈은 여전히 입구에 묶여 있었다. 영상에서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저는 대체 누구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앞줄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저분 할머니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스웨터를 내려놓고 두 번째 물건을 꺼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은 준영이 100일 잔치 때 나와 준영이가 함께 찍은 것이었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머리는 아직 키지 않았다. 품에는 그 애를 안고 있었다. 이건 네가 막 100일이 되던 그날이야. 네 아빠가 술에 취해 집에 없던 그날. 제가 너를 목욕시키고 기저귀 갈아주고 밤새워 젖을 먹였어. 너는 어릴 적 단팥죽을 제일 좋아해서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끓여줬지.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할수록 목이 메었다. 네가 중학생 때 싸움 나서 학교로 달려가 합의서에 서면했던 사람도 나야. 교장 선생님이 그러셨지. 이 아이는 사실 똑똑한데 너무 외롭다고. 나는 사진을 들어 하객들에게 보여주었다. 다들 네가 힘들게 자랐다고 말하는데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그 힘든 과정을 누가 버티고 버텨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하객석은 이미 완전히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신부 측 친척들은 얼굴이 굳어 있었고 몇몇은 고개를 숙여 제 시선을 피했어요. 나는 천천히 사진을 거두고 마지막으로 가방 바닥에서 누렇게 바른 송금 영수증을 꺼냈다. 이건 올해 8월 1일 제가 우체국에서 송금한 3억 원입니다. 6천만 원은 예단으로 드리고 1억 2천만 원은 하객 접대 비용으로 쓰라고 하셨죠. 당신 어머니는 제게 사돈댁에서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니 할머니가 당당하게 참석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죠. 저는 돈 쓰는 건 두렵지 않았어요. 두려웠던 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였죠. 내 눈은 하객석을 한 바퀴 훑었다. 몇몇은 이미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몇몇은 몰래 사진을 찍고 있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선 건 돈을 돌려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울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더 이상 울 얼굴도 없어요. 그저 제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다. 만약 제가 부끄럽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어도 됩니다. 제가 당신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옷 파는 사람이라 품위가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가지 있지만은 알고 있을 사람이라 품위가 없다고요. 하지만 제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가장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손으로 키운 자식이라면 자기가 쓰던 젓가락을 부러뜨리고는 그게 다 제 힘으로 이룬 것이라 말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몸을 돌려 준영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애는 무대 위에 석상처럼 서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돼.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나를 모함하지는 마. 나는 화려하게 대접받는 걸 바라지 않아. 그저 죽은 사람 취급은 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연회장 전체는 죽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고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공기 속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짓누르는 듯했고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스웨터와 사진, 송금 영수증을 다시 가방 안에 넣었다. 빨간 끈으로 꼼꼼히 묶었다. 마치 한 생의 매듭을 짓듯이. 이 결혼식에는 더 이상 머물지 않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들의 화려한 결혼식을 계속하세요.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천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뭔가에 다다르자마자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와서 무슨 행패예요? 돌아보니 박서연이었다. 준영이 엄마, 내 며느리. 그녀는 진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짙은 화장은 아직 지워지지 않았지만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다. 두려움도 죄책감도 아닌 분노였다. 조용히 진행하기로 해놓고 전통적인 절차는 안 하겠다고 당신이 고집했으면서 이제 와서 사람들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다가왔다. 목소리는 빠르고 날카로웠다.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던 불이 한순간에 타오르는 것 같았다. 내가 행패를 부린다고? 나는 멈춰섰다. 천 가방은 여전히 내 손에 들려 있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3억 원을 주면서 할머니가 당당하게 참석하길 바란다고 말했지. SNS에 내가 죽었다고 쓰라고 한 건 아니었어. 그녀는 싸늘하게 비웃었다. 제가 당신에게 당당하게 오라는 건 비빈석에 품위 있게 앉으라는 거지. 나와서 시선을 뺏고 대체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시선을 뺏은 게 아니야. 내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당신들이 먼저 저를 지웠잖아요. 저는 그저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시키러 온 것뿐이에요. 그녀가 또 무슨 말을 하려던 순간 갑자기 뒤에서 소란이 일었다. 흰 드레스를 입은 사람이 무대에서 빠르게 뛰어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최지민 신부였다. 그녀는 이미 화장이 번진 채 달려오면서 소리쳤다. 당신이 할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께 절하라고 했잖아요. 그녀는 박서연에게 달려들며 울먹였다. 당신은 준영이가 당신 혼자 힘으로 키웠고 뼈가 부러지도록 고생했다고 말했잖아요. 사돈 어른들은 진작에 서울에 안 계신다고 해서 저희가 패백도 안 올린 거잖아요. 당신네 집안은 깨끗하고 복잡한 친척 없다고 해서 제가 결혼을 승낙한 거잖아요. 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 부모님도 여기 계시잖아요. 지민이 계속 소리쳤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부모님은 당신네 집안이 정말 대단하다고 홀로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키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당신 어머니는 숨어있고 시어머니가 나타나고 당신은 남의 할머니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사기잖아요. 현장은 죽은 듯이 조용했다. 하객석에 앉아있던 신부 측 어른들이 이미 일어나 있었다. 몇몇은 무대 앞으로 걸어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아마 신부 아버지였겠죠. 싸늘한 얼굴로 서연을 바라봤다. 도대체 누구를 기만하는 겁니까? 3억 원을 받아서 크게 쓴 겁니까? 할머니가 살아계신데 돌아가셨다고 말하다니. 이게 사돈 집안이 할 짓입니까?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신부 아버지는 몸을 돌려 다른 친척들에게 말했다. 우리 갑시다. 아빠, 지민이 외쳤다. 저는 그들이 저를 속인 줄 몰랐어요.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과 사돈 맺지 않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공기를 갈랐다. 결혼식은 실 끊어진 연처럼 음식은 계속 나오고 있었고 악단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결혼식장은 이미 무너져 내렸어요. 하객들이 차례로 일어서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나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고 어떤 이들은 그 가족을 몰래 쳐다보았다. 또 어떤 이들은 이 기회에 일찍 자리를 떴다. 나는 버질 로드 끝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승리감 같은 것은 없었다. 오직 완전히 정신이 번쩍 드는 깨달음만 있었다. 그들은 순간의 부주의로 나를 잊은 것이 아니었다. 내가 초라할까봐, 내가 누추할까봐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나를 지워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시장에서 30년 동안 노점을 지켰던 할머니를 지워버리고 집안일에 매달려 머리가 하얗게 샌 노파를 지워버리고 영어 이름도 없고 유학도 대학도 못 갔지만 손자를 키워낸 늙은이를 지워버리고 왜냐하면 저는 그들에게 품이 없는 존재였고 그들이 원했던 건 아름다운 존재였고 준영이는 여전히 무대 위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지민이가 내려갈 때도 쫓아가지 않았고 아버지가 떠날 때도 부르지 않았죠. 마치 석상처럼 결혼식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텅 빈 눈빛으로 나는 그 애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마침내 작게 웃었다. 괜찮아. 나는 몸을 돌려 2걸음쯤 걷다가 다시 뒤돌아보았다. 제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이제 갈게요. 신부 측 가족들은 떠났고 신부도 없었다. 악단마저 바이올린을 거두었다. 테이블 위에 디저트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직원들은 작은 목소리로 웅성거렸고 하객들은 차례로 퇴장했다. 몇몇은 아예 젓가락도 들지 않았다. 홀은 텅 비고 썰렁했다. 나는 마치 방금 청소된 무대 위를 걷는 것 같았다. 무대는 여전했고 조명도 밝았지만 배우들은 모두 퇴장한 후였다. 나는 원래 앉아있던 구석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메인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다. 둥근 테이블 중앙에는 커다란 붉은색 자가 새겨진 카드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빨간 축의금 봉투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제일 위에 놓인 봉투를 바라보았다. 봉투 입구에는 둥근 수호자가 붙어 있었다. 그 봉투는 그들이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이었다. 원래는 할머니가 당당하게 참석하면 당연히 격식을 갖춰 축의금도 넉넉히 준비했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 나는 금액을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제 존재를 되찾으러 온 거예요. 나는 손을 뻗어 그 축의금 봉투를 찬 가방에 넣었다. 동작은 느리고 조용했다. 주위에는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었다. 직원들조차 나를 흘낏 보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들이 감히 끼어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몸을 돌려 떠나려 할 때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준영이었다. 그 애가 달려왔다. 뛰지는 않았지만 제 뒤 몇 걸음까지 빠르게 다가왔죠.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 나는 발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애는 내 뒤에 서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마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 같았죠. 죄송해요. 저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나는 그 애의 말을 끊고 몸을 돌렸다. 내 눈빛은 평온했다. 나는 그저 내 것을 되찾으러 온 거야. 내 손으로 키운 아이. 어릴 적 넘어지면 제일 먼저 나를 찾고 밥 먹다가 맛있는 반찬 나오면 닭다리 반쪽이라도 나눠주던 아이가 지금 내 앞에 서서는 눈길을 피하는 방관자 같았어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말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떠났다. 그 애는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나는 칠레호텔 문을 나섰다. 높은 빌딩 사이 틈새로 햇살이 쏟아져 돌 타일 바닥에 내려앉았어요. 따뜻했지만 눈부시지는 않았죠. 바람이 불어와 제 치마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나는 찬 가방을 잡고 앞으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고 다시 뒤돌아볼 생각도 없었다. 이 평생 나는 누구와도 진정으로 다툰 적이 없었다. 며느리로 시집온 해부터 저는 어떤 서러움은 삼켜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백발이 성성한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해에는 쓰러져서는 안 된다는 걸 더 분명히 깨달았죠.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해는 일찍 저물었다. 길가에 따뜻한 어묵 국물 파는 노점이 나오기 시작했고 광장시장의 낡은 노점들도 슬그머니 새 천막으로 바뀌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장사를 하지 않는다. 식탁 위에는 아직 실밥 정리가 안 된 수건 옷이 한 뭉치 놓여 있다. 이웃이 고쳐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나는 시키는 대로 하지만 손놀림은 예전 같지 않다. 돋보기 렌즈를 새로 맞췄는데도 여전히 잘 보이지 않았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주민센터에서 일본어 강좌를 듣는다. 선생님은 젊고 말을 빨리 해서 많은 단어를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녀가 내는 발음이 맑고 부드러워서 좋다. 수요일 아침에는 노래교실에 간다. 기선 씨가 내가 박자가 안 맞는다고 해서 합창으로 바꿨다. 고지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뒤에서 박자만 맞춰도 만족스럽다. 오후에 한가할 때는 거실에서 붓글씨를 쓴다.
서예 연습지를 한 세트 샀는데 처음에는 봄춘, 자도 비뚤게 썼다. 하지만 한 획해 썼다 보니 글씨가 비뚤어져도 구기거나 찢지 말지는 글씨가 비뚤어져도 구기거나 찢지 않게 되었다. 그 종이는 그 순간의 나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 종이는 그 순간의 나를 나타내는 거니까. 고칠 수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기선 씨가 주민센터에서 돌아오다가 내가 베란다 아래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고 외쳤다. 미화 씨, 지난주에 보니 정말 환하게 웃으시던데 혹시 변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부담 없는 사람이 비로소 홀가분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더 이상 부담이 없다. 누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전화해도 받지 않을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언젠가 또 누가 찾아와 우리는 여전히 한 가족이다라고 말할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들은 이미 제가 그들의 가족이 아니라고 말했으니 저도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아요.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세수하고 햇볕을 쬐고 장을 본다. 우롱차 한 잔 마시며 라디오를 듣는다. 때로는 옛사랑 노래가 나오고 때로는 시사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끊임없이 듣게 된다. 내 삶은 혼자 지내던 때로 돌아온 거죠. 사실 이미 익숙한 일이었다. 일요일 오후 햇살이 통창을 통해 들어와 거실을 환하게 비춘다. 나는 식탁 옆에 앉아 사과를 깎으며 천천히 밝아지는 풍경을 바라본다. 건너편 집에서는 세차를 하고 있었고 어린 손자가 호수를 끌고 물을 뿌리며 할아버지에게 쫓겨다니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모습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문득 예전에 준영이가 어릴 적에도 이렇게 나를 졸졸 따라다니던 모습이 떠올랐다. 부정하지 않아요. 저는 그들을 사랑했어요. 사랑을 넘어 모든 것을 바쳐 아끼고 지켜낸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 마음은 그들이 당신을 초대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그날 이미 끊어졌어요. 이 평생 사랑도 해봤고 아픔도 겪었고 속기도 했고 후회도 했고 분함도 느꼈지만 결국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김미화는 결코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저 손자의 결혼식에서 이분은 제 할머니입니다라는 한마디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죠. 그녀는 3억 원을 주고도 자리 하나 얻지 못했고 수십 년을 바쳐도 사진 한 장에 함께 설 수 없었어요. 결국 그녀는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당신도 혹시 가정에서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받은 적이 있나요? 혹시 누군가를 위해 모든 저축을 털어 돌봤지만 결국 그들이 당신을 삶에서 배제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이 채널의 이야기는 제보나 댓글을 각색한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댓글이나 개인 메시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00명 구독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